이번 챕터 6는 이번 학기에 배울 마지막 챕터로서 전체 5계층 중에 2층에 해당되는 데이터 링크 레이어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목표는 링크 레이어 서비스의 뒤에 있는 어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거기에는 이제 에러 검사와 에러 수정, 에러 커렉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캐스트 채널, 멀티플 액세스 등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어드레싱, 주소를 어떻게 표기할 건지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에서 IP 주소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층인 링크 레이어에서도 즉 이더넷에서도 어드레스를 사용하는데 이더넷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 표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포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더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버추얼 랜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인터넷 서비스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제 아키텍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배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프로토콜들이 순서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지 등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링크 레이어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더넷이 대표적이겠지만 다른 몇 가지 기술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봤던 것의 로드맵을 보면은 먼저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그 다음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것과 연관된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2층에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드레스를 해석을 하는 건지, 이것은 이제 이더넷 주소를 IP 주소로 매핑시켜주고 그 다음에 IP 주소를 또 해당되는 이더넷 주소로 매핑시켜주는 그런 어드레스 레졸루션 테이블 그걸 이용하는데 그 프로토콜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그 다음에 이더넷 스위치, 그 다음에 버추얼 랜,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링크 버추얼라이제이션,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배우고 금방 앞에서 이야기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 중에 지금 서브 챕터에서 먼저 소개할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하는 인트로덕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는 종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널리시스 하면 분석이 되겠는데 synthesis, 종합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 synthesis를 하는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터넷을 사용해서 웹 액세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프로토콜이 이용돼서 전체적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네트워크 레이어의 역할은 컴퓨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소스부터 목적지까지의 어떤 것을 책임을 졌다면은 여기서 이제 링크 레이어의 역할은 한 링크,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액세스 포인트, 또 이 액세스 포인트하고 이 라우터, 또 이 라우터하고 이 라우터 사이, 그게 각각이 링크가 되겠는데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그것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링크 레이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링크 레이어에는 그 책임은 뭐냐면은 이쪽 한 노드에서 다른 옆에 있는 바로 피지컬리 옆에 있는 노드의 이제 데이터그램을 링크를 통해서 전송해주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우선은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우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호스트하고 라우터라는 게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노드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링크 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것이 이제 인근의 노드들끼리 서로 네이버 노드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패스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건데 이것이 바로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더넷이라는 이런 케이블, 피지컬리 이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유선 케이블, 그 다음에 그걸 와이어드 링크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선, 이건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없는 거죠. 공기 중에 전파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어리스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우리가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랜, 이것은 이제 넓은 의미의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하고 이제 대비되는 로컬리 사용되는 랜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2 패킷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패킷이라고 대명사처럼 패킷이라고 하는데, 4층에서는 우리가 세그멘트라고 그랬고 3층에서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는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랬죠. 2층에서는 이제 그 패킷을 구체적으로는 어떤 포맷을 갖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 어떻게 포맷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네트워크 계층까지의 그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로서 이 프레임에 헤더를 붙여서 만드는 것을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에 이 그림은 앞에서 종종 보아온 그림인데, 이렇게 노트북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기지국, 액세스 포인트라든가 라우터라든가 또 이런 자동차, 그 다음에 이런 라우터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내셔널 또는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런 걸 제공하겠죠.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그 다음에 또 이런 망 어딘가에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홈 네트워크, 이건 홈이죠. 홈 네트워크.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어떤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기지국, 이것은 이제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기지국 역할을 하겠죠. 무선 인터넷 공유기, 액세스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유선 또는 무선 랜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겠고, 거기에 이제 라우터가 있겠고, 여러분 집에 이제 전화선을 쓰는 ADSL 모뎀을 쓴다면은 이 ADSL 모뎀이 이 앞에 있겠죠. 그 다음에 케이블 모뎀을 쓴다면 케이블 모뎀이 여기에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라우터 기능을 하는 이런 것, 앞에서 배운 나트 기능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이런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인베디드 되어 있는 라우터, 나트 기능,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포함이 된 기기를 우리가 집에서 간단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선으로 이렇게 PC를 또 연결할 수도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라든가 어떤 큰 기관, 회사를 보면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규모가 더 크니까 스위치들이라든가 라우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이러키칼리 이제 이렇게 규모가 더 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라우터, 고성능의 백본 스위치라든가 이런 백본 라우터, 또 서버들, 이런 것들, 또 무선 인터넷 공유기, 굉장히 많이 무선 인터넷 또 무선 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을 보면은, 자, 링크 레이어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자, 데이터그램이 다른 링크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링크가 이제 틀린 경우 틀린 프로토콜을 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같은 이더넷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겠고 다른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달이 쭉 돼서 라우터를 통해서 전체 목적지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전달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그 링크를 틀린 링크라고 이렇게 표기했는데, 틀린 링크들을 보면은 와이파이 무선이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 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이건 이제 케이블, 와이어드 이더넷이 되겠죠. 그런 링크.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쓴다면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또 와이파이 망에, 또 스마트폰을 쓸 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을 쓰는데 와이파이 망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라든가 피프스 제너레이션 그런 CDMA 또 그런 WAN 망을 통해서, 이동통신 망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각각이
이제 그 링크들 각각이 다른 링크들이 되겠고, 거기에 이제 틀린 링크라면은 틀린 프로토콜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각의 링크들이 프로토콜을, 틀린 프로토콜을 쓰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면은, 물론 이제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겠지만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틀린 링크를 고려했을 때, 거기서 이제 각 링크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제 틀린 그런 방법을 쓰겠는데, 그 각각의 링크가 어떤 릴라이블한 데이터 트랜스퍼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링크 레이어의 프로토콜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각 링크에서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해주는 것이 전체,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여러 라우터, 그러니까 여러 링크들을 거쳐서, 여러 스위치, 링크,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거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하지는 못하죠. 그것은 이제 한 링크에 국한해서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한다면은 그것에 국한해서 이제 개런티 해줄 뿐이니까. 자, 만약 링크 레이어에서 그런 걸 개런티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쩌거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엔드 투 엔드 그런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TCP 레이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일부인 링크에서의 어떤 개런티 해주는 릴라이빌리티, 그 프로토콜이 만약 제공해 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교통과 관련된 유사한 예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저자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예를 미국의 예로서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 그 예로 우리가 이동을 하죠. 그랬을 때 그때 예로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스턴에 뉴욕에 있는 프린스턴에서 스위스 로잔까지 여행을 할 때의 예로서 우리가 이 링크 레이어,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들, 그런 것들을 유사한 예로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프린스턴 집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이 리무진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스위스 제네바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겠고, 이 각각이 링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에서 또 로잔까지는 이제 기차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여행자는 우리가 데이터그램으로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그멘트는 앞에서 봤던 거 있죠. 리무진 이용해서 프린스턴에서 존 F 케네디 공항,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제네바까지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가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서 로잔까지는 또 기차를 이용해서 가는데, 그거 각각이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용어로 봤을 때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링크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의 그 이동하는 세그멘트가 커뮤니케이션 링크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할 때 그것이 이제 리무진이냐, 이것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리무진을, 거기에 어떤 도로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일종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해당되는 링크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되겠고, 비행기는 비행기 나름대로 어떤 항공 운항법에 따른, 항공법에 따른 프로토콜을 따라야겠죠. 준수해야겠죠. 기차는 기차대로 마찬가지로 그 각각이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여행을 예약해주고 하는, 그것을 대행해주는 여행사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면은 그걸 우리가 트래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이제 루팅 또는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 프로토콜 레이어를 우리 어떤 여행과 관련해서 각각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어떤 프로토콜이 해당되는 건지, 그 또 여행자하고 트래블 에이전트가 무엇에 해당되는 건지 유사한 예로서 우리가 쉽게 매칭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 레이어의 서비스를 보면은 각 레이어마다 어떤 고유의 서비스가 있는데, 유니크한 서비스가 있었죠. 링크 레이어 서비스를 보면은
여기서처럼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을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링크 액세스를 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링클레이어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프레이밍과 링크 액세스, 링크를 접속하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프레이밍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포맷이 있는 어떤 패킷,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프레임 포맷이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의 레이어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니까 데이터그램까지 IP 데이터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봉투에다가 씌워서 그것이 이제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그 헤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봉투를 씌워서 그것이 바로 인캡슐레이션이라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채널을 만약 공유되는 어떤 매체, 그러니까 이더넷 공유하는 뭐 코엑시얼 케이블 또는 뭐 와이어리스인 경우 공기 매체를 우리가 이용한다면은 그런 무선망 이런 걸 접속할 때 그 채널을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걸 전부 링클레이어가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주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더넷 주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맥 주소라고 그러는 건데, 이 맥은 이 미디어는 이제 매체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공기 중인 이런 무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더넷 같은 피지컬 망일 수도 있고, 그런 매체, 미디어 액세스,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컨트롤, 그래서 이것을 피지컬 어드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맥 어드레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더넷 어드레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예가 뒤에 나오긴 하지만 먼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맥 어드레스가 이 프레임 헤더 속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이제 소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전달될 그 프레임이 전달될 목적지 주소, 그래서 소스 링크 주소, 목적지 링크 주소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IP 주소하고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이더넷 목적지 주소, 이더넷 소스 주소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프레이밍 할 때 그 주소 부분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인근에 바로 네이버 노드하고 사이에 사용되는 링크, 커뮤니케이션 링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 자, 파이버 옵틱스망 같은 경우 링크가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파이버 옵틱스 광섬유망을 썼다면은 에러가 굉장히 낮은 로우 에러 레이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복잡한 릴라이빌리티 방식을 쓸 필요는 없고, 그런데 무선망 같은 경우는 에러 레이시 상당히 높죠. 그걸 이제 많은 전파 간섭이라든가 반사파, 여러 또 다른 노드들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러가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서는 이제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는데 그건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그런데 좌우지간 어떻게 링크 레벨에서 이렇게 릴라이빌리티를 신경을 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TCP에서 배웠던 끝단에서 끝단까지 또 신경을 쓰고, 그런데 우리가 이중으로 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는가? 그것은 이제 각각의 역할이 약간 틀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링크 레이어에서는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전송했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해야 될 부분을 체크하고, 그렇더라도 그것이 전체의 신뢰성을 개런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릴라이빌리티를 이제 끝단에서 끝단으로 개런티를 해주기 위해서는 TCP 레이어에서 그걸 마지막으로 최종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부분 링크에서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해주고, 끝단에서 끝단 이 부분이 개런티 해주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TCP에서 최종적으로 개런티 해주는 그 엔드-투-엔드 릴라이빌리티, 이 부분이 바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TCP에서의 릴라이빌리티를 개런티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레이어의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플로우 컨트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플로우 컨트롤도 있었지만 여기서의 플로우 컨트롤은 약간 성격은 틀린데, 두 노드, 그러니까 보내는 측과 받는 측 사이에 페이스를 서로 맞춰주는 것, 속도를 서로 맞춰서 원활히 이 수신 측에서 받을 수 있게끔 속도 조절을 해주는 것이 플로우 컨트롤이 되겠어요.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두 링크 가까이 있는 어드제센트 노드 사이에 플로우 컨트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디텍션이 있는데, 릴라이빌리티 개런티를 위해서 에러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시그널을 우리 이제
감소되거나 또 노이즈가 있거나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에러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무선 랜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에러 디텍션을 해줘야 되겠고 수신 측에서 에러를 발견하면은 그것이 이제 재전송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을 이제 에러가 있는 프레임은 버려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커렉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흔히 쓰는 방식은 아닌데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에러 디텍션보다는 이제 더 메커니즘이 복잡하겠죠. 수정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제 수신 측에서 어떤 에러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을 그 해당되는 비트 또는 비트들을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에러 커렉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재전송을 않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러니까 에러 커렉션에 필요한 더 추가적인 정보를 더 보내줘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에러 디텍션에서 거기에 프레임이 에러가 있으면 버려버리고 재전송하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더넷에서는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프 듀플렉스하고 풀 듀플렉스인데 하프 듀플렉스인 경우는 우리가 도로망을 생각했을 때 가변 차선 있죠. 항시 한쪽 방향으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변이 돼서 또 계속 다른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동안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 하프 듀플렉스의 애는 이제 워키토키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워키토키를 가지고 통신을 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이 다 끝나고 오버하고 다른 사람한테 바꿨을 때 다른 쪽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하프 듀플렉스가 되겠고 이건 굉장히 교통으로 따지면 불편하겠죠. 풀 듀플렉스는 이제 동시에 양쪽 다 달릴 수 있는 양쪽으로 모두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통신에서 우리가 전화로 말하면서 듣고 하는 것이 바로 풀 듀플렉스가 되겠어요. 워키토키는 하프 듀플렉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하면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심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그건 항시 원웨이로 도로망에서 보면은 원웨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시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원웨이 그것이 심플렉스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의 이 부분이 다 링크 레이어가 해당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케이블 모뎀이 여기 있는데 케이블 모뎀을 쓴 케이블망이 되겠고 뒤에서 배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무선 인터넷 기지국을 이용해서 이렇게 통신하는 경우 무선 인터넷 공유기 같은 경우 집에서 작은 규모의 어떤 데서 사용할 때 이렇게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써서 여기는 무선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스위치가 되겠고 그 실제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이제 와이어드 이더넷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링크 레이어에 해당되겠고 이 선 이런 것들은 피지컬 레이어 그러니까 1층이죠. 1층.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2층에 있는 것이 이제 미드 액세스 컨트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층과 2층을 나중에 한꺼번에 또 종합해서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종합적으로 그림에서는 피지컬 레이어하고 같이 그것과 연관된 여기서는 무선 그것과 연관된 미드 액세스 컨트롤 2층 그것이 이제 링크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링크 레이어는 어디에 임플리멘테이션 되는가, 구현되는가? 우리가 이제 PC를 생각하면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뭐 이게 시스템 버스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든가 또는 칩셋으로 임베디드 되어서 카드로 한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카드로 슬롯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겠고 이렇게 아예 임베디드 된 경우가 노트북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어렵겠죠. 이건 PC에 이렇게 무선 인터넷 카드를 별도로 꽂아서 초창기에 무선 인터넷 이더넷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제 무선 인터넷 기능이 이렇게 마더보드라든가 또는 노트북에 임베디드 되어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출고가 된다. 쭉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모든 호스트에 이것이 이제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그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칩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집적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데
인베디드를 시켜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칩을 써서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더넷, 와이파이 카드 또는 칩, 금방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걸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이제 링크 레이어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1, 2, 3, 4, 5층의 아파트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2층을 배우고 있는데 2층, 아파트 2층이 존재하려면은 1층 피지컬 레이어가 있어야겠죠. 1층이. 그래서 같이 묶여서 다닌다. 묶여서 사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별도의 카드인 경우 시스템 버스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고, 이게 마더보드로 되어 있으면 그 한꺼번에 인베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런 슬롯 형태의 이런 카드 대신 두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도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거기에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이런 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온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레이어로 봤을 때 이렇게 다시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링크 레이어를 구현한 컨트롤러. 자, 이 부분이 1층, 2층을 구현한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다른 부분도 우리가 5층까지 필요하다면은 여기 CPU하고 연관돼서 그것과 연관된 소프트웨어에서 구현을 했겠죠. 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피지컬 이렇게 우리가 이 매체가 그냥 RF 신호를 이용한 공기 중에 RF 신호를 이용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무선으로 또 유선으로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터페이스가 이제 틀리겠죠.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피지컬 레이어,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게 필요한 펌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링크 레이어를 이제 구현하는 거죠. 보내는 측에서 데이터그램을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프레임 포맷에 맞게끔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이제 또 에러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비트, 그 다음에 릴라이블한 데이터 전송, 플로우 컨트롤 등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보내겠죠. 그럼 받는 측에서는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고, 그래서 릴라이블한 데이터 전송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한 페이스를 서로 맞춰줘야 되니까 플로우 컨트롤 필요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을 정상적인 프레임이라면은 데이터그램을 추출하고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아플 레이어죠. 네트워크 레이어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이 부분을 추출해서 이게 에러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자, 그러면은 릴라이빌리티를 고려하는 것과 연관된 풀 릴라이빌리티는 고려는 일단 TCP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국부적인 링크 레벨에서의 어떤 릴라이빌리티를 고려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에러 디텍트,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 에러 디텍션과 커렉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 디텍션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면은, 자, EDC가 있는데 여기 EDC는 에러 디텍션 앤드 커렉션 비트가 되겠어요. 우리는 실제 에러 디텍션을 사용하지만, 자,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거다 이거죠. 우리가 원래 보내야 될 데이터는 따로 있고 그것에 추가적으로 리던던트하게 에러 디텍트하고 커렉션을 위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데이터를 붙인다. 이것이 EDC가 되겠어요. 원래 우리가 보내야 될 데이터는 이거지만 에러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리던던트하게 이걸 사용한다. 그래서 D는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필요한 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간주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에러 체크를 위한 EDC 비트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인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을 이렇게 하는데 링크 레벨을만 보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전달하는 링크,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되겠죠. 전달이 되면은 이 D가
에러가 없다면은 D가 그대로 D겠지만 변경된 D 다시일 수도 있죠. 그건 아직 모르죠. 에러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한 비트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 여러 비트가 변경된 건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추가적인 EDC 비트를 이용해서 또 이 D-라는 데이터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100% 개런티는 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에러를 이제 디텍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서 D-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서 없다. 그러면은 이게 오케이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위에 이 데이터만 빼서 에러가 없기 때문에 위층에 이제 올려주면 되겠고, 에러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버려버리고 재존성을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러 디텍션은 100% 이제 개런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릴라이블 한 건 아니다. 이제 프로토콜이 여기서 체크한다고는 했지만 어떤 에러를 놓칠 수도 있고 드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 EDC가 크면 클수록, 리던던트한 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클수록 그 에러를 잡을 확률, 그러니까 에러를 이렇게 디텍트하고 커렉션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많은 비트를 쓰면은 그만큼 많은 에러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에러 디텍션과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제일 간단한 것이 되겠는데, 종래의 어떤 덤 터미널과 그 다음에 어떤 컴퓨터 사이에 옛날에 IBM 메인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RS-232C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터미널, 덤 터미널, 일반적인 터미널이죠. 우리 PC 같은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연결을 해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바로 인근에 메인프레임에 연결을 해서 그걸 타임쉐어링에서 사용한 경우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RS-232C 케이블에 사용하는 그런 페어티 체킹 방식이 되겠어요. 이건 먼 거리, 원거리 통신에서 어떤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아니고 가까이 붙어 있는 데서 이렇게 불과 몇 미터, 1m, 2m 또는 뭐 5m, 10m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의 사용하는 어떤 에러 체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글 비트 페러티, 그 비트를 하나를 써서 리던던트한 비트가 하나죠. 에러를 체크할 수 있는 비트 하나.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트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제 우리 인터넷에서는 이것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 옛날 방식으로서 소개하는 내용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페러티 비트가 있다. 이 페러티 비트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2번 페러티 또는 2분 하면 짝수죠. 오드 페러티 하면 오드 홀수가 되겠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일의 개수가 여기 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죠. 아홉이니까 그건 아홉이라는 숫자는 홀수죠. 이것을 여기까지 포함해서 짝수로 만들려면 여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0개가 되니까 이제 2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2분 페러티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1의 개수가 짝수인 숫자, 여기까지 포함해서 1의 개수가, 그것이 이제 2번 페러티가 되겠고, 만약 오드 페러티라면 우리가 오드 페러티를 쓰느냐 2번 페러티를 쓰느냐는 우리가 설정을 할 때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대로, 설정한 대로 할 수 있겠는데, 만약 오드 페러티다, 2번 페러티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것을 0으로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가 9이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원래 데이터고 이렇게 해서 수신 측에 보낸다. 이거 보내는 측이고, 그럼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것처럼 RS-232 케이블이니까 그럼 몇 미터 정도 되는 케이블을 통해서 도달했을 때 수신 측에서 다시 여기서 받은 비트하고 이 페러티 비트를 체크해서 그것이 맞는 건지, 이 페러티 bit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둘이 다 서로 같은 것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2번 페러티를 썼다 하면 여기도 2번 페러티를 써야 되는 거고, 오드 페러티를 썼다 하면 오드 페러티를 써야 되고, 그걸 설정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2차원적인 비트 페러티인데, 금방 그것을 다른 쪽으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트 2번 페러티냐 오드 페러티냐에 따라서 1로 할 건지 0으로 할 건지 결정됐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쪽으로도 컬럼 페러티, 이건 로우 페러티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쪽도 1의 개수를 씌워서 하나, 둘 뭐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것도 2번 페러티냐 오드 페러티냐 결정된 설정한 대로
1이냐 0으로 정해서. 자, 이 부분이 원래 여러분들한테 제공된 슬라이드가 틀렸기 때문에 다 수정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는데 이걸 참조하기 바랍니다. 원래 슬라이드가 에러가 있어 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보내는 측이죠. 송신 측에서 이걸 보내면은 링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수신 측에서 이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먼저 보내는 측을 보면은 이게 원래 데이터가 되겠어요. 이 원래 데이터인데 이건 페러티 비트죠. 리던던트하게 에러 체크를 위해서 넣어주는 비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의 개수가 3개죠. 그러면 2번 짝수가 되려면은 2를 만들어야 되겠고 2를 넣어줘야 되겠고, 여기에 페러티 비트로. 그 다음에 여기는 4개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4개니까 더 이상 뭐 2를 넣어줄 필요 없고 페러티 비트는 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이 3개니까 2를 또 하나 넣어서 짝수로 만들려면 1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페러티 비트가 되겠고, 또 이렇게도 계산해 보는데 1이 2개니까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2개 그 자체로 짝수기 때문에. 이것도 2개 그 자체로 짝수니까 0. 이건 3개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 넣어서 페러티 비트죠. 4개 되니까 짝수가 되겠고, 이것은 원래 2개니까 이건 0이 되면 되겠고, 이건 1개니까 1개는 홀수죠. 짝수로 만들려면 이게 1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페러티 비트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걸 전체를 보내면은 수신 측에서는 받아서 거기에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2분 페러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러티가 전체 이것까지 해서 2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둘, 셋이니까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되는데 이게 이 라인에 어떤 에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면은 이건 하나, 둘, 셋, 넷 짝수니까 이건 맞고, 그 다음에 이 버티컬 이쪽으로도 이렇게 컬럼 페러티도 체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짝수니까 맞고, 이건 1개니까 이게 오드죠. 2번이 아니고. 그러니까 2줄이 틀린 거고. 그래서 2줄에서 틀린 게 있고 2줄에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1로 반대로 되는 1로 되면은 이게 맞겠죠. 이게 2번이 되고 이쪽도 2번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커렉션이 어떤 건지 기본 개념만을 보여주는 굉장히 간단한 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고 그런 건 아니고, 커렉션이 뭔지, 어떻게 이 리던던트한 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에러 커렉션 할 수 있는 건지 이 애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애가 되겠어요. 그건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자, 링클레이에서 사용하는 에러 체킹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리뷰를 옛날에 했던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사용한 책섬,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링클레이의 원래 이제 링클레이에서 사용하는 에러 체킹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에러를 디텍트 하는데 이렇게 몇 비트가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죠. 1이 0이 되고 0이 1이 되고, 세그멘트 4층이라면 세그멘트에서, 자, 보내는 측에서 UDP 세그멘트, 예를 들면 우리가 UDP를 쓴다 하면은 UDP의 헤더 그리고 IP 주소 부분을 이렇게 16비트 숫자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그 16비트끼리 이렇게 더해서 책섬 비트가 나오겠죠. 그 책섬 값을 UDP 책섬 필드에 집어넣어서, 그 책섬 필드가 있기 때문에 TCP면 마찬가지 TCP대로 책섬 필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넣어서 보내겠죠. 그러면 수신 측에서는 그 전달된 데이터그램을 받아서 세그멘트죠. 세그멘트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책섬을 계산하고, 그래서 만약 계산된 책섬과 그 다음에 책섬 필드에 있는, 보내는 측에서 계산해서 넣어준 책섬 필드에 있는 책섬 값, 그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같다, 똑같다 하면 에러가 없는 거고, 틀리다, 수신 측에서 계산한 책섬 값과 책섬 필드에 송신 측에서 보내는 책섬 필드의 값과 계산한 게 서로 틀리다, not equal이다, 그러면 에러가 있는 거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전송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완벽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트랜스포트 레이에서 사용했던 에러를 체킹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부분을 네트워크 레이어, 그러니까 IP를 사용하는 IP 레이어, 인터넷 프로토콜 레이어에 헤더 책섬이 있었죠. 거기서는 이제 IP 데이터그램의 헤더 부분만 또 이런 식으로 책섬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전체 데이터까지 헤더 책섬을 금방 보았던 것처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3층에서는 IP 그 헤더 부분 그것의 책섬을 또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계산을 다 했죠. 3층의 데이터그램까지 헤더 책섬 플러스 TCP 또는 UDP의 전체 데이터까지 책섬을 전부 끝냈죠. 자,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링클레이어에서 어떻게 에러 디텍트를 하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라는 줄여서 CRC 에러 체킹을 방식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에러 디텍션 하는데 좀 더 파워풀한 방식이 되겠어요. 속도 면에서 굉장히 성능 면에서 파워풀한 방식이 된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D를 디노미네이터, 그러니까 어떤 숫자로 나누는데 그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D는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 전체 프레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G는 제너레이터, 이렇게 어떤 숫자를, D라는 숫자를 G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빗 패턴인데, 이 부분이 이제 표준으로 정해진 빗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더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2빗 패턴으로 정해진 전 세계 표준인 나눌 그런 숫자가 되겠어요. 나누는 숫자.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건 간에 이 숫자 32빗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이게 나머지가 되겠는데, 그 나머지를 이렇게 CRC 이 데이터로서 집어넣어서 원래 데이터 이걸 나눴죠. G로 이걸로 정해진 거니까 그것이 전 세계 어떤 디바이스에서건 전부 다 사용되는 32비트 그걸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보낸다. 자, 그것을 이제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을 쓰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고 이렇게 큰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런 D라는 원래 데이터, 이더넷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어떤 숫자, 빗 패턴, 표준으로 된 32비트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보낸다. 이것이 바로 CRC 비트가 되겠어요. 이걸 수식적으로 쓰면은 디노미네이터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G, 이런 걸 써서 이제 나머지, 리메인더, 나머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익스클루시브 OR을 쓰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어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표준인 나누기 하는 이 숫자로 나눠서 그 리메인더를 CRC 비트로 해서 보낸다. 그 큰 개념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것을 같이 뒤에 또 붙여서 이렇게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것은 뒤에 있는 것처럼 비록 이런 숫자가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지만 익스클루시브 OR을 써서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고, 여기서 어떤 숫자를 원래 데이터죠. 그걸 나누는 표준 숫자로 나눠서 리메인더인 R을 여기서 보여진 A처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30비트를 우리가 실제 표준으로 쓰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4비트짜리 이렇게 A를 심플리파이 시켜서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길겠죠. 우리가 이더넷 같은 경우는 거의 1500바이트 정도 되니까, 전체가 이 CRC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500바이트 정도 되니까 여기서는 간단한 A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메인더, 이 부분이 이제 32비트 CRC 비트에 넣어서 이제 보낸다. 그래서 그 값을 비교해서 수신 측에서도 이게 같으면은 에러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틀리면은 에러가 있는 걸로 간주하고 이제 버린다. 그 큰 개념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앞에서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참고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주요한 내용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플 액세스 링크, 그 다음에 프로토콜을 배울 텐데, 두 가지 타입의 링크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가 연결돼 있죠. 그것이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로 우리 집의 전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교환기, 전화국에 있는 교환기에 포인트 투 포인트로 연결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게 포인트 투 포인트가 되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더넷 스위치하고도 또 호스트 사이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투 포인트 연결이죠.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전화기, 이걸 다이얼 업 액세스라고 한 이 부분이 전화기가 되겠는데, P2P가 되겠어요. 자, 그것에 비하면은
1대1로 쓰는 그런 혼자서 쓰는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개가 동시에 그 링크를 사용하는, 그래서 쉐어드 와이어, 쉐어드 미디엄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이제 초창기에 이더넷 같은 경우 코엑시얼 케이블을 썼는데 코엑시얼 케이블을 썼는데 이게 한 개의 선이고 거기에 여러 개의 컴퓨터를 붙일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그 한 개의 코엑시얼 케이블을 쉐어해서 썼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 측면에서는 어떤 신호를 패킷을 내보낸다 하면 이제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고, 이 쉐어드 미디엄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수신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초창기 이더넷 방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혼합이죠. 하이브리드 파이버 코엑시얼. 거기서 이제 케이블 우리가 사용하는 케이블 TV를 생각하면 되겠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에서 케이블 헤드엔드로 보내는 그걸 앞스트림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거기서 마찬가지 여러 집에서 케이블이 있다면 여러 집에서 동시에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리스 랜 802.11 하면 거기도 버전이 굉장히 많죠. A, B, G, N 이런 식으로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무선망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쉐어드 미디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 여기를 이제 핍스 제너레이션으로 바꾸는 게 맞겠는데, 자, 이 부분은 에러가 있어서, 오자가 있어서 핍스 제너레이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4G라든가 4G LTE라든가 핍스 제너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쉐어드 라디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예로서 여기도 마찬가지. 와이파이망,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무선 인터넷을 위한 이제 어떤 기지국, 셀룰러 어떤 기지국, 이걸 통해서 이동통신망에서는 기지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틀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오는 것, 그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이죠. 또 브로드캐스팅 되는 예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라디오 수신이라든가 TV 수신, 이것도 전부 방송국에서 브로드캐스팅 된 것, 그 신호를 받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성격이 약간 틀리지만 정기적인 신호는 아니고 음성 신호지만, 이제 공기 매체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어떤 칵테일 파티장에서 서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잡밤처럼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쉐어드 미디엄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에 대해서 금방 봤던 이제 브로드캐스팅 되는 채널, 그것을 이제 여럿이 공유해서 쓸 때 그것이 이제 멀티플 액세스가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되겠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봤던 싱글 쉐어드 브로드캐스트 채널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할 때 두 개 이상의 동시에 어떤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신 채널 이걸 통해서 어떤 통신 신호를 전송을 한다라든가 패킷을 전송하는 거라든가, 거기서는 이제 어떤 간섭이 생기죠. 서로 어떤 신호의 어떤 간섭, 노이즈로 서로 작용하고 잡담으로 작용되는 그런 간섭. 그래서 콜리전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신호가 이제 수신 측에 도달이 됐을 때 그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충돌. 그걸 콜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원활히 이 정상적인 패킷 데이터그램이 전송이 되도록 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되겠어요. 자, 여럿이서 그 링크를 한 개의 공유되는 매체를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더넷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분산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노드들끼리 서로 이제 쉐어하고 그 채널을 할 건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노드가 동시에 보내는 건 어차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시에 보내지 않도록 어떤 조정을 해주고 결정을 해주고 조정할 때 어떤 노드가 보낼 건지 이런 것들 결정해주고 하는 또는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아비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중재를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컨트롤을 하거나 이제 정상적인 이제 통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재 역할을 할 때라도 그런 통신도 그것도 이제 그 똑같은 그 채널 상에서의 그 리소스를 활용하는 거죠. 별도의 다른 뭐 통신 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제 아웃 오브 밴드가 없다. 그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조정을 위해서 이제 한 노드가 정상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여러 개의 노드가 온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코디네이션 해줄 때 그 조정해 줄 때 쓰는 통신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채널을 공유해서 쓴다. 따로 별도의 채널이 없다. 이거죠. 예를 들면 칵테일 파티장이라 하면은 누군가가 다른 뭐 방법이 있어서 조정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칵테일 파티장에서의 같은 그 공기, 그 우리 음성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조정을 해준다 이거죠. 아이디얼한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상적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 다중 접속 프로토콜을 보면은 일단 주어진 게 속도가 전체 속도가 RBPS다. 그 채널에서의 맥시멈 속도가 RBPS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데지데라타는 리콰이어먼트가 되겠어요. 요구사항은 한 노드가 전송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이제 맥시멈 속도인 R로 전송할 수도 있고 한 노드가 하는 거니까 다른 노드하고 쉐어하는 게 아니니까 혼자서 이렇게 전체 풀 리소스를 풀 레이스를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M개의 노드가 전송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서로 쉐어하게 이퀄하게 쉐어해서 N분의 R로 각각의 노드가 그 평균 속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게 어떤 우리가 요구사항 목표로 하는 바가 되겠어요. 이게 이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목표는 완전히 이제 분산화되어 있어서 어떤 특별한 노드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또는 조정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컨트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클락을 써서 서로 뭐 싱크로나이즈 하고 하는 방법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 싱크로나이제이션 클락이라든가 또 슬롯도 없고 굉장히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이제 찾아보는 거죠. 이런 이상적인 멀티플 액세스 프로토콜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더넷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또 계속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서 우세적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 프로토콜의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종류가 몇 가지 있겠는데 금방 앞에서 어떤 생각했던 이상적인 다중 접속 프로토콜을 염두에 두고 세 가지의 넓은 의미의 종류가 있겠는데 첫 번째 것은 채널을 나누는 것. 채널을 나누어서 쓰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것은 채널을 작은 피스로 슬롯으로 이렇게 또는 뭐 프리퀀시로 이렇게 코드로 나눠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각 피스를 각 그 부분을 각 노드가 베타적으로 혼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랜덤 액세스. 랜덤 액세스가 바로 이더넷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그 채널이 나눠져 있지 않고 컬리전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리전이 일어났으면은 이제 디텍트해서 회복을 하고 리커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순서를 정해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어떤 노드들한테 순서를 정해서 그 자기 순서가 됐을 때 그 노드가 이제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보내는 것. 그런 방식들 세 가지로 크게 대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